안녕하세요. 에스크 프로페서. 자, 9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험법칙과 기본법칙 미시세계 편 5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빛의 이중성과 물질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거시세계의 행성운동에 관한 케플러 법칙을 했고, 미시세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 3가지, 에너지 양자화 조건과 리드베리 공식과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미시세계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물리학이 도저히 성립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증거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불확정성 원리는 거시세계에 성립했던 방법, 다시 말하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 것이 불확정성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빛의 이중성과 물질파, 이것도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증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아주 다른데, 그 증거, 아주 강력한 증거가 바로 2가지. 하나는 우리가 이미 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고, 다른 하나는 빛의 이중성과 드브로이 물질파입니다. 우리 빛의 이중성과 드브로이 물질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미시세계가 거시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시세계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시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주위에서 보는 대상은, 거시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든지 입자 아니면 파동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뭔가가 있으면 그것이 입자거나 파동입니다.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거시세계에서 입자와 파동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턱 보면 알죠? 야구공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입자라는 거 금방 압니다. 이 입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 때, 움직일 때, 야구공이 움직이면 질량과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거기 물결파가 생기는데, 이 물결파는 파동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 파동이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물은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질은 제자리에 있고 움직이는 모습만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는 질량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고, 파동은 질량은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야구공이 입자인지 누구든지 알고 물결파가 파동인지는 누구든지 아는데 보고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보고도 입자인지 파동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쁜 사람과 미운 사람은 보고 금방 알죠. 그런데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은 보고 알지 못하죠. 그럴 때는 성질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인 성질은 바로 뭐냐면 선운동량 보존입니다. 바로 우리가 당구 게임할 때 입자라는 성질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당구 게임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선운동량이 같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항상 같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입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파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2개의 파동이 만나면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간섭 무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구멍 2개에서 모래를 떨어뜨리면 간섭 무늬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무더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 모래가 파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 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간섭 무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시세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빛이 있고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이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입자이겠습니까? 파동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먼저 빛부터 보겠습니다.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뉴턴에서부터 이게 시작했습니다. 뉴턴이 1704년에 발표한 광학이라는 책에서 빛이 입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얘기할 때 앉아서 이렇게 사색하다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정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켰는데 프리즘을 통과시키니까 백색 빛에서 빨간 옷을 파는 바가 나왔죠. 이것을 다시 통과시키니까 백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했더니 거기서 그대로 나와서, 다시 말하면 노란색은 죽어도 그 노란색이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없어지고 거기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건 입자여야지만 된다, 이렇게 이제 대담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803년에 토머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보여줬어요. 이중 슬릿을 통과시키는 빛이 간섭무늬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간섭무늬 보이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입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이 입자구나. 1704년부터 100년 동안은 뉴턴이 굉장히 유명했죠.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빛은 입자라고 생각하는 게 100년은 갔습니다. 그런데 1803년에 당장 토마스 양이 간섭무늬를 발표한 다음에 바로 뉴턴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빛에서는 실수했구나. 그리고 그 뉴턴의 유명한 광학이라는 책은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은 안 봤습니다. 단 과학 역사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맥스웰은 여러분 이제 전기와 자기를 이제 나중에 배우면 아는데, 전자기 이론을 통합하다가 무엇을 하냐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이해합니다. 전기 법칙과 자기 법칙이 성립하려면 전자기파라는 파동이 존재해야지만 된다. 근데 가만 봤더니 그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빛이 아마 전자기파 속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짐작하는데,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에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를 실제로 만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빛이 정말로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빛이 전자기파 중에서 일정한 진동수 구역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전자기파가 나오기 전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데, 이게 다 똑같은 전자기파고 다른 건 뭐냐? 진동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라고 이제 확실히 알고, 어떤 파동이냐면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라는 거 확실히 아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전에 봤죠? 입자라는 증거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이 바로 빛이 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란 순수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인데, 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알갱이로 존재한다는 건, 불연속적이라는 건 빛이 입자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광전효과라는 이상한 현상을 빛이 입자라고 가정하고 설명하니까 너무 설명이 잘 됐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컴프턴이 엑선도 이제 전자기파, 빛이나 마찬가지죠. 엑선과 전자를 충돌하는 충돌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했냐? 당국공 실험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빛이 입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빛이 입자라는 증거도 분명하고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도 분명하죠. 근데 거시세계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미세계는 빛이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꼭 빛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전 효과를 우리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이제 입자라고 설명했는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 말에 광전 효과가 관찰됐는데, 광전 효과는 별게 아니었어요. 금속에다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거 빛이 파동이라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튀어나오는 방법이 아주 색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가 확인된 다음에 빛이 파동이라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이게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그러면 그 광전 효과의 관찰 결과가 바로 뭐냐면, 빛을 쪼여주면 즉시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은 도체에다가 빛을 쪼여줄 것 같으면, 전류 흐를 것 같으면 회로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 가지고 이제 전자가 튀어나온 것을 아는데,
빛을 조여주는 즉시 전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곤란합니다. 파동은 그 에너지가 스며들어서 좀 스물스물 전자가 나올 것 같은데 즉시 딱 튀어나온다는 게 우선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색깔의 빛에서 빛이 밝을수록 많은 전류가 흐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색깔이 딱 정해지면 결정이 되고, 빛을 아무리 밝게 해줘도 최대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빛이 파동의 에너지가 흡수돼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이라면 밝은 빛을 보여줄 것 같으면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야지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떤 진동수가 있으면 그 진동수로는 아무리 밝게 해줘도 최고의 전자가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다시 말하면 색깔이 증가하면 오히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빛의 진동수가 어떤 값 아래면 아무리 센 빛을 쪼여주더라도 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관찰된 것을 우리 아인슈타인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인슈타인을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어요. 유명한 물리학자로서 갈릴레이가 있고 뉴턴이 있고 맥스웰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물리학의 토대를 쌓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레이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1564년에 나와서 1642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은 영국 사람입니다. 뉴턴은 1642년에 나와서 1727년에 죽었어요. 근데 우연히도 갈릴레이가 죽은 해 뉴턴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웰도 영국 사람인데 1831년에 나서 1879년에 죽었고,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이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언제 태어났냐? 1879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죽었는데, 맥스웰이 죽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1905년에 논문 3개를 발표하는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특허청에 임시직으로 취직했다는 건 유명한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쉬는 시간에 또는 짜투리 시간에 논문 3편을 발표했는데, 그 3편의 논문이 전부 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 광전 효과, 이 논문을 가지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광전 효과를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냐면, 바로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에너지 양자화 조건은 바로 어떻게 주어집니까? 에너지는 ACF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광자의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알갱이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플랑크가 흑체복사 곡선에서 했죠.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의 퍼즐을 해결하면서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플랑크는 자기가 발견한 식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었는데, 이 미세기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이용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가 수소 원자 모형 만들면서 또 이제 이용을 했죠. 자, 어떻게 했느냐? 진동수가 F인 빛은 에너지 양자화 조건으로 주어지는 에너지를 나르는 입자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아까 이상한 게 금방금방 해결이 됩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쪼여주면 바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입자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탁 하면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입자라면 이게 바로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걸 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입자라면 어떠냐? 금속에 지금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이 어떤 진동수 이상을 쪼여주어야지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금속이 전자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붙잡고 있는 에너지를 능가해야지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게 에너지 양자화 조건입니다. 진동수가 커지면 임계 진동수인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임계 진동수보다 더 커지면 비로소 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임계 진동수보다 더 큰 그런 빛을 쪼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임계 진동수로 쪼여준 빛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인 놈이 나옵니다. 근데 더 커지면, 진동수가 더 커지면 그 차이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밝기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광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와요. 더 많이 튀어나오지만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것으로 딱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이렇게 빛이 입자라고
가정하고 설명했더니 아주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물리학자들은 또 학자들은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수긍을 못했어요. 신기하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신기하구나. 이걸 빛이 진짜 입자일 수도 있어라고 믿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입자하고 파동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걸 갖다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입자라는 증거는 극체 복선에 대한 공식 유도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에너지 양자 조건으로 불연속으로 존재할 수 있음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광존 효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1923년 컴프턴이 전자에 산란된 빛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X선을 쪼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빛과 전자 사이에, X선과 전자 사이에 탄성 충돌이 일어나고, 그때 선운동량과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그렇게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빛이 입자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짜를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1900년, 1905년, 1923년, 근 20년 동안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프턴 산란이 나온 다음에는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컴프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생해서 1916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X선을 전자와 충돌시키면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것이 바로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컴프턴 산란이라고 하는데, 이 공로로 192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주선 실험 같은 걸 했습니다. 자, 컴프턴 산란이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두 질량, 당국공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충돌하죠. 이게 우리 당국공 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엇이 성립하냐면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근데 운동량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X축 성분, 그 다음에 Y축 성분이 각각 보존됩니다. 그래서 X축 성분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 Y축 성분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 그 다음에 또 운동에너지도 보존됩니다. 탄성 충돌이면. 자, 이 세 식을 가지고 충돌 후의 속도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컴프턴 산란에서는 빛과 전자 사이의 충돌이 있는데, 이때 빛은 X선을 이용했어요. X선을 이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빛이 있는데 정지한 전자에다가 빛을 충돌시켰더니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당국공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성립하느냐? 자,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하면, 자, 운동량의 X축 성분, 그 다음에 Y축 성분, 그 다음에 에너지, 이 전자와 빛의 에너지 운동가 보존되는 이 세 식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구하냐면 진동수 사이에 또는 파장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쓴 세 개의 식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이 식을 첫 번째 식에다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친 거예요? 그냥 PC 코사인 세타 했으니까 요 PC에서 이쪽으로 갖고 간 거예요. PC 세타를 왼쪽으로 갖고 간 거예요. 두 번째 식에서도 PC 사인 세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 식을 이렇게 있으면 이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상대성 이론의 식을 이용합니다. 자, 이 현상은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와 운동량과 질량 사이에 유명한 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E는 mc제곱을 만들게 한 식이죠. 혹시 이거 잘 생각이 안 나면 차기교수 인하대 물리 2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들어보면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이거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전자의 총에너지는 운동에너지에다가 정지질량 에너지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기 있는 M도 마찬가지로 정지질량 에너지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를 왼쪽 식에다 집어넣겠어요. 왼쪽 식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이런 식이 그대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K에 대해서 좌변을 풉니다. 풀면은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자, P제곱, C제곱은 K제곱, 2K, 이제 요 식이 구해지는데, 이 식으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P제곱, C제곱은 딱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제곱, C제곱을 여기서 구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 4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식과 2식을 제곱해서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네, 요거 P제곱, C제곱은 하는 식이 나오죠. 5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식을 4식에 대입하면 그러면 K가 없어지고 P제곱, C제곱이 역시 또 진동수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5식과 6식을 우리 구했으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 두 개가 같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고 이렇게 놓으면 간단히 이런 식이 되는데 요 식을 가만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요 두 부분이 같으니까 요건 빼버려요. 그러면 어떤 식을 얻느냐? 네, 이 식을 얻는데 이 식이 바로 유명한 컴프턴 산란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뭘 이용하냐면 진동수는 파장분의 C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요거 다시 쓸 것 같으면 C는 F 람다 요걸 넣어가지고 다시 쓸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되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이제 컴프턴 산란식인데 요거 한 번 더 하겠어요. 한 번 더 어떻게 고치냐면 자,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네, 람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람다 프라임 빼기 람다인데 람다 프라임은 액선이 충돌한 후의 파장입니다. 람다는 액선이 전자에 충돌하기 전의 파장이 되겠어요. 자, 이 식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까? 네, 전자와 액선이 탄성 충돌한다고 생각하고 구한 것이죠. 근데 이 식에서부터 우리 뭘 알았냐면 탄성 충돌했더니 저 X선의 파장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딱 어떻게? 운동량과 에너지가 보존되는 식으로 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한 것이냐면 우리가 파동에서 잘 알고 있는데 파동의 파장은 매질이 같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파동의 파장이 매질이 같은 데서 변한다는 건 이건 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프턴 파장이 이렇게 자, 컴프턴 파장인데 이 컴프턴 파장을 X선을 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요거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여기다가 MC 한 거를 질량이 M짜리가 파동으로 행동하면 그러면 만들어지는 저 파장을 컴프턴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전자의 경우에 컴프턴 파장이 얼마가 되냐면 X선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X선을 이용을 해서 전자와 충돌시켰더니 전자의 컴프턴 파장을 여기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전자의 정지 질량이 0.51 MeV니까 요거에서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2.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노미터니까 2.43 피코미터인데 이게 바로 X선 파장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프턴 산란이 X선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이 파동이면서 빛이 파동이란 확실한 증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보겠어요. 토마스 영의 간섭 무늬 이거 분명히 파동이죠. 그 다음에 전자기 파동 이론 이것도 이제 분명히 파동이라는 걸 알려주지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빛이 입자라는 증거는 있었습니까? 네, 양자 조건, 광전 효과, 그 다음에 컴프턴 산란 이것이 빛이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죠. 자, 이 두 가지가 거시세계는 어떻습니까? 빛이 동시에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세계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미세계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어떤 하나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죠. 거시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미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다른 거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 그래서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미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양자역학은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세계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빛에 대해서 했죠. 근데 미세계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런데 톰슨은 1897년에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음극선관, 크룩스관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때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 입자인 전자를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입자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입자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드브로이는 1924년에 빛이 입자라면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데이비슨과 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지 톰슨이라는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체에다 쪼여준 전자로부터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회절무늬와 같은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가 파동이라는 틀림없는 증거를 발견하죠.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기도 한데 그것은 거시세계에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미세계에 속한 전자는 사실은 빛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자도 그렇고, 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거시세계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미세계는 모든 것이 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냥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줄 뿐인데, 그러면 어떻게 전자가 파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지 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솔베이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솔베이는 화학자이면서 사업가인 벨기에 사람인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비누를 특허를 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좋은 일에 쓰겠다 그래가지고 물리학이나 화학 이렇게 기초과학을 발전하는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1912년마다 1912년에서 3년마다 유럽에서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솔베이 회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초가 어떻습니까? 네, 과학이 막 갑자기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솔베이 회의는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1회 솔베이 회의 하고서 여기다 기념사진 이렇게 딱 찍었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맨 가운데 솔베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로렌츠가 있습니다. 로렌츠가 누굽니까? 로렌츠 변환 뭐 이런 거 나오는 사람이죠. 당시에 아주 학자들 중에, 유럽에서 학자들 중에 대북격인 사람이고, 여기 솔베이 회의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퀴리 부인, 당시 퀴리 부인도 유명했어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랑크 양자와 조건한 플랑크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네, 꽤 유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드브로이의 형이 저기에 서 있어요. 드브로이의 형. 드브로이의 형이 물리학자였어요. 왜 여기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브로이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는 물질파를 제안한 드브로이는 물리를 전혀 모르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이 물리학자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요? 러더포드가, 여기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포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인슈타인이 여기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이 뭐 이제 아직 그렇게 중심적인 위치는 아니었죠. 근데 1927년 5회 솔베이 회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맨 가운데 누가 딱 앉았냐면 아인슈타인이 딱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로렌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퀴리 부인이 있고, 네, 여기 위상을 알 수가 있죠. 플랑크가 저기 이렇게 딱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어가 여기 저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보어가. 네. 그리고 여기 컴프턴 살라는, 그래서 컴프턴도 상당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927년에 컴프턴이 노벨상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슈레딩거 저 위에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슈레딩거, 그 양자역학, 그 슈레딩거 방정식 발견하고 바로 2년 뒤입니다. 그리고 디렉이 여기 있고, 디렉이 어디 있습니까? 디렉 여기 있습니다. 디렉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울리가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에 또 누구도 있냐면, 여기 하이젠베르크가 있고, 근데 여기에 누구도 있냐면, 드브로이가 여기 이렇게 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미 물리학에서 이제 그거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브로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네, 형이 물리학자였고, 파리 대학에서 1910년에 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형이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빛이 파동인 줄 아는데 입자라더라 라고 하는 자랑말을 듣고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드브로이가 물리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빛이 입자라면 지금까지 입자라고 믿었던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3년에 파리대학 기초과학과를
또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질파 이론으로 파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1924년에 받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7년에 실제로 데이비슨, 저머, 톰슨이라는 사람들이 전자의 회절무늬를 관찰함으로써 전자가 파동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로로 1929년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와 선운동량은 어떻게 성립하냐면, 자, 이렇게 성립하면, 이거 우리가 아까 한 거죠. 2제곱, P제곱, P제곱 더하기 M0제곱, 이거는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플랑크, 드브로이는 그 전자가 파동이라고 할 때 어떤 걸 이용했냐면, 광자는 정지질량 0입니다. 그래서 광자의 경우에는 뭐가 성립하냐면, 이 식에다가 정지질량 0을 대입할 것 같으면 E는 PC가 항상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 뭐였습니까? 플랑크가 발견한 게 E는 HF였죠. 여기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걸 집어넣으니까 바로 우리 뭘 알 수가 있었냐면, 광자의 선동량과 파장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C는 H람다를 이용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식이 바로 물질파의 파장으로 드브로이가 이용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는 이것이 바로 물질 입자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꾸 그게 맞다는 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슨 저머의 전자 회절 실험은, 여기 데이비슨과 저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데이비슨만 노벨상을 받았고, 그 제자인 거머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른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927년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수행한 니켈 결정에다가 수직으로 입사시킨 전자 비밀 실험에서 회절무늬를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톰슨도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회절무늬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독립적으로 했는데, 조지 톰슨은 누구냐면 바로 조세프 톰슨, 전자를 발견한 조세프 톰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하죠. 입자인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상 받고, 아들은 전자가 파동인 걸 또 증명해 가지고 노벨상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 회절무늬를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 전자가 몇 개 있을 때는 회절무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가 자꾸 어떻게 되냐? 자, 가만 보세요. 기다려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절무늬죠. 네. 자, 그러면 전자하고 그러면 빛이 보여주는 회절무늬는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빛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광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자라고 생각한 빛의 파장과 전자의 파장, 똑같은 그 파장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냐면, 이게 전자가 얻은 회절무늬가 이렇게 생겼다면, 광자가 얻은 회절무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지금 파장이 똑같은 걸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간섭무늬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전자가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자가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지 톰슨이 입자인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입자라고 생각한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크룩스 관에다가 뒤에다가 음모를 놔뒀더니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근데 그림자는 어때요? 파동도 생기죠. 네, 그래서 이 톰슨이 요거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누구도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전자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생전 안 본 것이죠. 그래서 전자가 입자라고 한 것은 누가 그런 특별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입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어떻습니까? 1924년에 물질파 이론을 제안한 다음에 회절무늬를 관찰했는데, 이것은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사실은 전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양성자, 중성자, 알파 입자 모두 다 미세계에 속한 것은 이것과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거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미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미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빛의 이중성 문제를 생각할 때,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구멍 두 개를 뚫어놨는데 구멍 하나에다가 뭘 달았더니 뭐 이중성이 없어요. 뭐 이러면서 아, 빛이 어떻게 해서 이중성을 갖고 있을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세계는 거시세계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경험 법칙을 단번에 전부 다 설명합니다. 다 설명하고 그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문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수많은 발명품들, 이 수많은 그 첨단 기기들, 이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을 적용해 가지고 미리 계산해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마치 뉴턴 역학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뻔히 알 수 있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미세계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양자역학으로 미리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과학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양자역학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고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경험법칙과 기본법칙 편은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